네, 워싱턴 선언을 끌어낸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셔틀 외교를 재개한 한일 정상회담까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확고히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가 명확해지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한층 심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윤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방향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1년간 이 네. 외교 안보 분야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큰 흐름을 보면은요, 예.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 안보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잖아요. 예. 이러한 지정학적인 입지 조건 때문에 역외 국가,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 밖의 힘센 국가, 미국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국가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 차이가 있었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역시도 한미 동맹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북한과의 관계 임기 말에는 북한과의 어떤 종전선언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한미동맹을 다소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분명히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 안에서 한일 관계 복원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 구도도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그 방향은 분명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북한과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너무 악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과의 관계 얘기해 주셨지만 1년 전 딱 시간을 되돌려 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랑 전화도 했고 바로 만나기도 했었고 그 뒤로도 계속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쭉 지속되는 것. 우리가 보통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했던 것에서 명확성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그 이유와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서부터 한미 관계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지금은 그런 공약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금 미국도 호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취임하자마자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성공리에 마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었죠. 사실 작년서부터 기울였습니다.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었을 때 기시다 총리가 묵고 있었던 호텔에 가서 어떻게 약식 회담도 진행을 하고 이제 이런 결과 때문에 한미 관계가 지금 복원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고 한미일 공조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구조, 이런 어떤 노력 때문에 북중러가 또 똘똘 뭉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하지만 조금 전략적인 모호성에서 벗어나서 전략적인 명확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검찰이 SG, 소시에테 제네랄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 컨설팅 대표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고요. 검찰은 어제 라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오늘 라더견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윤 정부의 외교의 가장 큰 성과, 지난 1년간 있었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워싱턴 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정상 간의 선언을 양자 간의 어떤 문서화했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확장 억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고요. 이러한 내용이 양 정상 사이에
별도의 그것도 별도의 공동선언문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이게 물론 양 국가 사이에 조약은 아닙니다. 조약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적인 효력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만 국내 법적인 효력도 발생하고 양 정상 간의 공동선언문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정상 간의 합의문이라는 어떤 그런 무게감은 분명한 것이죠.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핵 협의그룹 NCG라 그러잖아요. 예. 발족하기로 했는데 지금 물론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여전히 미국은 핵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방어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NCG를 혹시라도 행여라도 허수아비로가 된다면은 한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다시 네. 한번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일본과의 사이에 대해서는 김 교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일본과의 관계 변화가 이번 정부 들어서 외교적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그냥 한일 관계는 방치해도 된다. 그냥 한일 관계는 그냥 놔두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 것이고 한일 관계 이 개선이 선행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이 받았던 환대라든지 그다음에 예. 워싱턴 선언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NCG 이런 네. 어떤 그 기구가 발족하게 되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었던 윤 정부의 노력이 선행됐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일 관계, 한미 관계, 그다음에 한미일 관계라는 게 다 얽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치적인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과감하게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개진했던 것이고요. 그런 결과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뭐 국내 정치적인 문제는 논란거리는 여전하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 한일 관계가 복원되고 있는 어떤 추동력은 상당 부분 뭐 확보를 한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한미일 이 협력 구도도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왜 기시다 총리가 원래는 7월에 오기로 했었는데 5월에 이렇게 달려왔을까요? 날라왔구나. 날라왔구나. 저는 이게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니까 일본이 그냥 미적거릴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급한 마음에 우리도 호응을 보이자 이런 생각에 예정이 없었던 5월 초 한일 정상회담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한일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한미일 3국의 관계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 보세요? 뭐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이 협력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예. 사실 이런 기미가 있었죠, 벌써. 저는 작년 11월에 개최된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사실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삼국 간의 공동성명이 나왔어요. 예. 사실 작년 6월인가요? 이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예. 개최가 됐었을 때 한미일 정상이 만나긴 만났어요. 네.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래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북한 핵 위협이 지금 가중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잘 대처하자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었는데 사실 푸놈펜 삼국 정상회담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공동 선언문에 이제 뭐 북한 핵 위협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뭐 예. 인도 태평양 얘기도 나오고 예. 그다음 대만 얘기도 거기에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뉴욕 총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시다 총리와 좀 화해를 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선행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합의문을 도출을 했는데 이런 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정말로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일 사이에 지금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는 조금 무리수라고 할 수 있을 예, 정도로 예.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지금 한일 관계를 복원시켰고 실제로 프놈펜 삼국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공동선언문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추동력이 분명히 확보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이 히로시마에서 G7에서 한미일이 만나면 더 공고히 될 수도 있을 물론이죠. 걸로 보이고요. 네네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네. 이렇게 한미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네네네. 우리나라가 좀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다소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게 이런 한미일 관계가 어떤 이익을 주는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한국과 미국, 일본 상당 부분 이익이 수렴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다고 이익이 반드시 합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당장 뭐 한국이 지금 미국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 정책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불평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일본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미일 뭐 이 삼각 협력이 공고화되면은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사이에 뭐 지소미아라는 정보 공유 협정까지 거의 폐기 수준으로 갈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전혀 이제 정보 공유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한일 사이에 실시간 북한의 핵 미사일 경보 정보까지 공유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네. 점점 불편해지고 네.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살짝 네. 우려스럽다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은 뭐 전략적 명확성을 우리가 그 기조대로 간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적절히 잘 관리를 해야겠죠. 예. 그것은 분명한데 러시아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백주대하의 멀쩡한 주권 국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침략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앞장서서 비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수준은 저희가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인데 중국은 그렇다고 뭐 대만을 뭐 위협은 하고 있지만 침공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여전히 세계 시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동맹국가, 뭐 유럽의 동맹국가,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의 동맹국가, 핵심 동맹국가들이죠. 전부 다 뭐 호주나 일본도 상당히 실용적인 어떤 대중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경쟁에서는 미국 편에 서 있지만은 지경학적인 경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이 대중관계에서 실속을 차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과연 실속을 차리고 있는가 이런 조금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미 정책하고 대일 정책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대중 정책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미 정책, 대중 정책 하고 난 다음에 잉여분이 자동적으로 대중 정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좀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실속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말을 하기는 쉽죠, 다 압니다.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그럴수록 머리를 맞대고 상당히 좀 창의적인 대중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제 한, 중, 일이 삼국이 함께 맞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좀 네네네. 하자는 거잖아요. 네, 2019년 이후에 정상회담은 멈춰 있고 네네. 만약에 뭐 진행이 다시 된다면 이번에 네네. 우리나라가 또 의장국이 될 거라고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한, 중, 일이 좀 일본과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을 계기로 네.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뭐 협의체 같은 것들을 다시 재가동하고 이런 것도 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뭐 일단 당위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 기제이거든요. 동북아에서 한중일 정상이 매년 이제 호스트를 하면서
이런 회의를 개최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외교 기제이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중단이 됐죠. 예.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지금 뭐 거의 중단이 된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금년이 한국이 호스트가 될 그런 순서입니다. 예. 인도 태평양 전략 윤석열 정부가 작년 말에 선보였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런 한중일 관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관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중국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중일 협력 기제가 제대로 가동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한국에는 한중일 사무국이 한국에 있어요. 물론 이제 사무총장은 번갈아 가면서 하지만 이번에 사무총장이 아마 한국 분이 맡으실 차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한중 양자가 어려울 때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개선되고 있으니까 한중일 삼각으로 가는 것도, 한중일 삼자로 가는 것도 저는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려운 것보다 조금 쉬운 이슈를 제시를 하면은 중국이 나름 좀 호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4월에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 했지만 하지 않았고,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무력 도발도 하지 않았고요. 통신선은 여전히 끊겨 있는 상태고, 지금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도발을 할 것 같다. 그다음에 도발할 시점이다. 그럼 북한은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예측을 불허하는 도발을 즐겨 하기 때문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아니면 중간에 분명히 도발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모두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반대로 하지 않는다. 허를 찌르는 어떤 그런 도발을 즐겨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다양한 카드는 가지고 있고요. 확보하고 있고 실차 핵실험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 관련 이 굉장히 권위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실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언제라도 할 수 있고 지금 시점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점인가, 언제 해야지 가장 극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지금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카드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 일단은 조금 관망하고, 일단은 지금 말폭탄을 터뜨려 놓은 상황이니까 일단 또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얘기가 나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북한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내놨을 때 김여정 부부장은 오히려 우리한테 기분 나쁜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 강대강 대치인 지금 상황에서 남북 관계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당분간 상당히 오랜 기간 경색 구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신냉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냉전 구도가 본인들은 조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냉전,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 어떤 냉전 당시에도 북한이 체제 보장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소련의 뒤에서 체제 보장은 걱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소련이 해체가 되고 그다음에 냉전 질서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실용 노선을 걷기 시작하고, 중국도 한국과 수교를 하고 러시아도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동맹국 두 국가를 북한이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멘붕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체제 불안감을 느끼니까 핵무장하고 그러면서 온갖 안간힘을 다 썼는데 이제 다시 신냉전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이걸 좀 반기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구도에 편승해서 중국과 러시아 뒤에서 어떻게 보면 체제 위협,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핵무장, 미사일 능력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만 잘 유지하자. 그러면서 사실 그렇다면은 한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어떤
정책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대응한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유화책을 썼지만은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계속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네. 굉장히 추세라고 생각하고 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 우선적으로 좀 억제와 방어에 더 많은 공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